한등검 개념 강의 한 번에 몰아보기 일제강점기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부터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데요. 일제강점기는 정말 우리에겐 너무나 아픈 역사죠. 하지만 아픈 만큼 꼭 알아야 할 역사기도 하니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1910년대의 일제의 통치와 그에 맞선 우리의 저항 시작해볼까요? 1910년 8월 29일 우리의 국권을 강제로 피탈한 일제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기 위해 무단 통치를 실시하는데요. 먼저 식민통치 최고기구로 조선총독부를 설치합니다. 조선총독부의 수장인 조선총독에는 육해공 대장이 임명됐는데요. 이러한 조선총독은 행정과 입법, 사법, 군 통수권까지 그야말로 절대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선총독부는 자문기구로 중추원을 두었는데요. 이 중추원은 친일파 한국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헌병경찰제를 도입했는데요. 여러분, 이 헌병은 군사경찰입니다. 즉 군대에서의 경찰 업무를 하는 사람이 헌병인데요. 이러한 헌병에게 일반적인 경찰의 역할을 담당시킨 게 바로 헌병경찰제입니다. 이러한 헌병경찰은 한국인의 일상생활 전반을 철저히 감시하는 공포스러운 존재였는데요. 특히 이들은 즉결처분권을 가지고 있어 그 자리에서 바로 재판 없이 처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에 한해서만 태형을 실시했는데요. 태형은 곤장을 때리는 비인간적인 처벌로 갑오개혁 때 폐지됐었지만 일제는 조선태형령이란 이름으로 이를 다시 부활시켜 가혹하게 우리를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학교의 교사들은 모두 칼을 차고 있어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학교에서조차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요. 이러한 공포스러운 학교마저도 4년밖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일제가 1차 교육령을 통해 보통학교의 학제를 4년으로 제한해놨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했으며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던 1910년대. 정말 이 시기 한국인들은 숨쉬기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국인을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던 일제는 다른 한편으로 식민통치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합니다.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지급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이었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토지를 신고하라고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신고제에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었고 일제는 이렇게 신고되지 못한 토지와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를 모두 조선총독부 소유로 차지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토지를 일본인들에게 싸게 팔아넘겼는데요. 이때 조선총독부와 일본인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던 회사가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일제가 한국을 수탈할 목적으로 1908년에 만든 기관이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또 일제는 지주들의 토지 소유권만 인정하고 소장농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경작권을 인정해주지 않았는데요. 이로 인해 대부분이 소장농이었던 한국의 농민들은 더욱 힘들었겠죠. 한편 일제의 경제 수탈은 토지에만 국한되지 않았는데요. 일제는 이때 산림령과 광업령 등 많은 법령을 만들어 우리를 수탈했습니다. 그중 이 회사령은 좀 중요한데요. 회사령이란 회사를 설립하려면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게 하는 걸 말합니다. 조선총독부는 당연히 회사 설립에 대한 허가를 잘 내주지 않았겠죠? 이로 인해 우리의 경제성장은 더욱 위축됩니다. 이렇게 1910년대 일제는 무단통치라는 이름 아래 강압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했지만 이러한 식민통치에도 우리의 저항은 계속됐는데요. 먼저 국내의 저항입니다. 이 시기 국내에서는 일제의 탄압에 맞서 비밀결사 조직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요. 지난 시간 구한말 국권수호운동에 대해 공부할 때 나왔던 비밀결사 조직, 신민회 기억나시죠? 근데 이 신민회가 1911년 백오인 사건으로 강제해산됩니다. 백오인 사건이란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날조한 사건으로 누군가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며 사건을 조작한 걸 말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안타깝게도 신민회가 해체되고요. 국내의 또 다른 비밀결사 조직으로 독립의금부와 대한광복회가 활동합니다. 먼저 임병찬을 중심으로 전라도 일대에서 활동한 독립의금부는 고종의 밀명을 받아 비밀리에 움직이는 조직이었는데요. 이들은 옛날로 복귀하자는 복벽주의를 내세웠고요.
조선 총독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하고자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대한광복회는 대구에서 박상진을 중심으로 활동했는데요. 이들은 공화정을 주장했으며 독립군 양성을 위해 자금을 모으고 친일파를 처단한 비밀결사 조직이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비밀결사 조직이 활동하고 있고요.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 독립군 양성에 주력하는데요. 그중 신민회의 후원으로 서간도 삼원보에 세워진 독립운동단체는 경학사고요. 이 경학사를 조직하는데 이회영 선생이 전 재산을 쏟아부었다고 말씀드렸었죠. 또 이회영을 비롯한 신민회 회원들은 독립군 양성을 위해 서간도에 신흥강습소를 세우고요. 이는 이후 신흥무관학교로 자리 잡게 됩니다. 또 독립군으로는 서로군정서가 조직되는데요. 이렇게 조직된 서로군정서는 이후 활발한 무장독립투쟁을 이어가게 됩니다. 한편 북간도에서는 독립운동단체로 중광단이 조직되는데요. 이는 나철 등이 창시한 대종교회 후원으로 만들어졌고요. 1920년대 이후 북로군정서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 북간도의 민족학교로는 서전서숙과 명동학교가 있는데요. 이 서전서숙은 헤이그 특사 중 한 명이었던 이상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신안촌이 건설되고요. 권업회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권업회는 권업신문을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또 연해주에서는 대한광복군 정부가 조직되고요. 대한국민의회도 결성됩니다. 이렇게 연해주의 권업회를 조직하고 대한광복군 정부를 세우는 데 앞장선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이상설입니다. 이상설 이분도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네요. 헤이그 특사의 서전서숙에 권업회와 대한광복군 정부 조직까지 잘 기억해 두세요. 한편 중국의 상하이에서는 여운형을 중심으로 신한청년당이 조직됐는데요. 이 신한청년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뿌리가 되는 단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주 지역인데요. 미국에서는 안창호를 중심으로 대한인 국민회가 활동했고요. 하와이에서는 박용만을 중심으로 군대인 대조선 국민군단이 조직됐습니다. 이렇게 이 시기 국내외에서 정말 많은 단체가 우리의 독립을 위해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들의 에너지는 마침내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거세남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3.1운동이 일어난 건데요. 3.1운동이 일어난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결과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배경인데요.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며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때 발표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로 우리도 독립의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민족자결주의란 각 민족의 정치적 운명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이는 식민지배를 받던 약소국들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을 주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했는데요. 이때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로 파견된 사람은 김규식이고요. 이를 파견한 단체는 상하이의 신한청년당이었습니다. 거기에 도쿄에서 일어난 도쿄 유학생들의 이팔독립 선언 역시 3.1운동의 기폭제가 되어주는데요. 일본의 중심에서 독립을 외치는 우리 청년들의 용기는 국내의 3.1운동에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고종의 인산일을 기점으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식을 하며 3.1운동이 시작되는데요. 같은 시간 탑골공원에서는 학생과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민중의 시위는 급속도로 퍼져 학생과 시민은 물론 노동자까지 가세하는 전 민족적 시위로 확산되는데요. 이에 일제는 무력으로 우리의 비폭력 만세운동을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독립을 향한 우리 민족의 시위는 더욱 거세지고 이에 일제는 마을 전체를 학살하는 등 만행을 저지릅니다. 대표적으로 제암리 학살을 들 수 있는데요. 제암리에 있는 주민들을 모두 한 교회에 몰아넣고 불을 질러 학살한 일제의 만행.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 3.1운동 때 태극기를 흔들다 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죽어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 사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의 모습입니다. 유관순은 충청남도의 아우네 장터에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다 희생된 인물인데요. 당시 그녀의 나이는 고작 17살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퉁퉁 부은 얼굴만 봐도 유관순 열사가 얼마나 모진 고문을 받았을지 상상이 가시죠?
이렇게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아픈 희생 덕분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3.1운동의 의의와 결과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3.1운동은 전 민족적 항일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또한 3.1운동으로 인해 일제는 통치 방식을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꾸게 되고요. 우리의 3.1운동은 중국의 5.4운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결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3.1운동 때 지도부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와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국내의 한성정부가 하나로 통합되며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에는 이동희가 선임됐는데요. 이러한 임시정부는 삼권 분립이 이루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집니다. 이 삼권 분립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면 입법부로는 임시의정원, 행정부에는 국무원, 사법부로는 법원 이렇게 나뉘어 있고요.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위해 비밀행정조직인 연통제와 비밀통신기관인 교통국을 설치하고 독립운동의 자금 확보를 위해 독립공채를 발행합니다. 이게 바로 독립공채인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먼저 독립운동에 필요한 돈을 빌리고 이후 국권을 되찾으면 갚겠다는 약속으로 독립공채를 발행한 겁니다. 또한 국내의 동포들에게 독립운동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독립신문을 발행하는데요. 예전에 독립협회에서 만든 독립신문과 이름이 똑같죠? 이건 단순히 이름만 같은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중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게 바로 외교활동인데요. 미국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해 미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우리의 독립을 호소하고요. 이 밖에도 전 세계에 우리의 독립의지를 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처음과는 다르게 지도자들 사이의 이념의 대립과 의견 차이로 많은 갈등을 겪는데요. 이로 인해 1923년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임시정부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던 이 회의에서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하는데요. 창조파는 신채호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자고 주장했고요. 개조파는 안창호를 중심으로 임시정부는 그대로 두되 바꿀 건 바꾸자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립은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했고요. 이를 계기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에서 이탈하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결국 1925년 이승만은 탄핵되고요.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이 선임되어 국무령 중심의 의원내각제로 체제를 개편합니다. 그리고 이후 국무위원에 의한 집단지도 체제로 또 한 번 변화를 꾀했던 임시정부는 1931년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데요. 이 한인애국단부터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3.1운동의 결과에 대해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3.1운동의 결과 중 하나로 일제가 통치 방식을 바꾼다고 했잖아요. 일제는 더 이상 강압적인 통치 방식으로는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문화통치란 이름으로 정책을 바꾸는데요. 이들이 내세운 문화통치는 말로만 문화통치일 뿐 사실은 우리를 철저히 기만하여 친일파를 양성한 민족 분열통치입니다. 그럼 일제가 문화통치라는 달콤한 이름으로 어떻게 우리를 기만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육해공 대장만이 할 수 있었던 조선 총독에 문관 총독을 허용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단 한 번도 문관이 총독이 된 적이 없고요. 한국인의 자치를 허용하겠다며 도평의회나 부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해주지만 이는 친일파나 일본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또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바꿔주지만 오히려 경찰 수는 대폭 늘려 경찰력을 강화하고요. 치안유지법을 제정해 독립운동에 대한 감시와 탄압은 더욱 심해집니다. 이 치안유지법이란 일제의 국가체제나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반정부운동을 단속하기 위해 만든 법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사회주의 사상은 물론 독립운동 역시 철저히 탄압했습니다. 또 한국인의 교육기회를 확대해주겠다며 2차 교육령을 발표해 보통학교의 학제를 6년으로 늘리고 고등교육을 허용하지만 실상은 한국인이 고등교육이나 전문교육을 받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준다고 하여
이 시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신문이 창간되기도 하지만 철저한 검열과 삭제로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방해합니다. 또한 회사령을 폐지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꿨는데요. 이는 한국 기업을 위함이 아니라 일본 기업이 보다 한국에 편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경제 수탈은 더욱 심해졌는데요. 먼저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해 쌀 생산량을 늘리게 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쌀 수확량은 확실히 늘어났지만 늘어난 양보다 일본이 수탈해가는 양이 더 많았고 수확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들어가는 기초비용 역시 모두 농민의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니 농사에 성공하고도 우리 농민들은 늘 배가 고팠는데요. 이를 해결한답시고 만주에서 값싼 잡곡을 들여와 농민들에게 나눠준 일제의 행패에 이 시기 농민들의 삶은 정말 피폐했습니다. 이렇게 문화통치라는 달콤한 이름 아래 우리를 수탈한 일본. 하지만 우리가 당하고만 있진 않았는데요. 이 시기 저항의 역사 국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1운동 이후 항일운동은 크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뉘는데요.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민족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고요.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민족해방은 물론 조선사회 내부의 계급해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념의 차이로 분화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항일운동의 색깔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민족주의 진영이 우리 민족의 교육과 민족자본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면 사회주의 진영의 항일운동은 투쟁의 색깔이 강합니다. 이렇게 결이 다른 두 진영의 항일운동, 먼저 민족주의 진영의 활동부터 살펴볼까요?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민족의 실력을 키우자는 실력 양성운동을 전개하는데요. 이는 구한말 전개됐던 애국계몽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실력 양성운동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물산장려운동입니다. 물산장려운동은 국산품 애용운동인데요. 이 시기 물밀듯이 들어온 일본 기업으로부터 한국의 산업을 지켜내기 위해 국산품을 사용해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사실 1920년대는 회사령의 폐지로 일본 기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했고 관세마저 폐지돼 정말 우리로선 힘든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전개된 운동이 바로 물산장려 운동이고요. 이는 평양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이 물산장려 운동의 시작이 평양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구한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이랑 좀 헷갈리거든요. 국채보상운동은 대구,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한국인의 실력 양성을 위해 우리 힘으로 대학을 설립하자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전개되는데요. 이상제가 중심이 된 이 운동은 대학 설립에 필요한 기금 마련을 위해 전국적인 모금 활동을 벌이는 등 활동을 이어가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실패하고요. 이때 일제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지금의 서울대학교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이 일제가 세운 학교라니 좀 아이러니하죠? 한편 1920년대 후반에는 민족주의 진영과 언론기관이 함께 문자보급운동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를 주도한 신문은 조선일보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사회주의 진영에서의 항일운동을 살펴볼까요? 사회주의 진영의 민족운동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쟁의 성격이 강한데요. 이러한 사회주의의 민족운동은 쟁의로 나타납니다. 먼저 농민운동인 소작쟁이는 소작농들의 투쟁인데요. 이 당시 고통받고 있던 우리 농민들은 소작권의 잦은 이동을 반대하고 소작료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며 소작쟁이를 전개합니다. 특히 암태도 소작쟁이가 대표적인데요. 전라남도 신안군에 위치한 암태도에서 한 대지주가 소작료로 무려 수확량의 70%를 요구하자 이에 농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들고 일어섭니다. 이때 일제의 강력한 탄압이 있었지만 추수를 거부하고 소작료를 불납하는 등 농민들의 투쟁은 무려 1년이나 이어졌고요. 결국 소작료를 인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공으로 이어진 암태도 소작쟁이를 시작으로 농민운동은 전국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일본인 노동자와의 차별에 맞서 투쟁을 결의하는데요. 먼저 조선노동총동맹이란 단체를 조직해 노동자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요. 노동쟁의를 전개합니다. 이때 전개된 대표적인 노동쟁의가 바로 원산노동자 총파업인데요. 이 원산노동자 총파업은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노동운동이었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성공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학생운동도 일어나는데요. 1920년대의 학생운동, 먼저 60만세 운동입니다. 1926년 순종이 세상을 떠나자 이를 기점으로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학생층과 일부 민족주의자들을 연대해 대규모 만세운동을 계획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사전에 발각되어 계획이 무산됩니다. 하지만 이때 발각되지 않은 학생층은 순종의 인산일에 일제의 눈을 피해 독립만세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60만세 운동입니다. 3.1운동이 고종의 인산일이 기점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인산일이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이러한 60만세 운동은 비록 일제의 탄압으로 대규모 시위로 확산되진 못했지만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연대가 이루어지며 신관의 창설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1929년에 일어난 광주학생 항일운동 역시 중요한데요. 광주발 통학열차에서 한국 여학생을 희롱하는 일본 학생들과 이를 저지하는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한일 학생 간의 패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일본 경찰은 한국 학생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편파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데요. 이에 광주의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려 194개의 학교에서 5만 4천 명이 참여한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그동안의 민족차별에 대한 분노와 반일 감정이 폭발하며 일어난 항일운동이었으며 신간의 후원으로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이러한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 일어났던 국내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계속 언급되고 있는 신간회는 과연 어떤 단체일까요? 여러분, 이 신간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간회는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항일운동 단체 중 단연 최대 규모인데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연합이라는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공존하기 어려운 이념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민족주의 진영에서의 항일운동이 실패를 거듭하자 이광수 등의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일제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치를 누리자는 자치론을 내세우게 됩니다. 일제의 통치를 인정한다니 어째 변절의 냄새가 나죠? 이러한 자치론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요. 이에 민족주의 진영은 자치론과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나뉘게 됩니다. 한편 사회주의 진영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으로 많은 탄압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일제의 눈을 피해 활동을 이어나갈 합법적인 단체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결국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의 연대를 도모하게 되는데요. 먼저 사회주의 단체인 정우회에서 민족주의와의 연대를 선언하는 정우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국외에서는 안창호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가 조직되는데요. 이러한 국내외의 움직임에 마침내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연대한 신간회가 창립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간회 회장은 이상재였고요. 신간회는 민족의 공고한 단결을 촉구하는 민족유일당이었으며 일체의 기회주의를 부정하며 자치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60만세 운동이 신간회 창간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신간회가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후원했다는 것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간회도 결국 일제의 탄압으로 해소되는데요. 이 해소라는 건 해체랑 비슷한 뜻인데요. 이때 해체가 아닌 해소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세요. 또 이 시기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근우회라는 단체가 활동하는데요. 이는 신간회의 자매단체이며 근우라는 기관지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천도교를 중심으로 소년운동 역시 이어지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일제강점기 문화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또 한편에서는 차별받던 백정들이 형평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조선 형평사를 결성해 평등사회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형평운동이 시작된 지역은 바로 진주였는데요. 이 또한 잘 체크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20년대 국내의 저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체가 있죠? 바로 의열단인데요. 중요합니다. 의열단은 암살, 파괴, 테러 등의 폭력적 항일투쟁 단체였는데요. 단장은 김원봉으로 당시 일제가 김원봉에게 건 현상금은 지금 가치로 무려 320억이라고 하니 그의 활동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의열단의 활동을 잠시 살펴보시면 김익상은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하고요. 김상옥은 종로경찰서에, 나석주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을 테러한 인물입니다.
또 김지섭은 일본에서 활동한 인물로 도쿄 궁성에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이러한 의열단의 활동을 뒷받침했던 인물은 다름 아닌 신채호 선생인데요. 신채호는 의열단의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혁명선언에서 폭력으로 민중의 혁명을 주도할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별적인 투쟁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후 일부 의열단원들은 중국의 황푸군관학교로 가서 군사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의열단까지 1920년대 국내의 독립운동을 살펴봤는데요. 과연 국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국외에서도 우리의 저항이 빛을 발하는데요.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 조직된 독립군들은 일본에 맞서 승리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특히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중심으로 한 독립군연합이 봉오동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는데요. 봉오동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은 만주의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 훈춘 사건을 조작해 이를 구실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합니다. 훈춘 사건이란 일본이 중국 마적을 매수해 훈춘의 일본 영사관을 고의로 습격하게 한 사건인데요. 이렇게 영사관이 습격을 받았으니 대규모 병력 투입이 가능해졌겠죠. 이렇게 독립군을 압박해온 일본군. 하지만 김자진의 복로군정서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등 독립군 연합부대는 청산리에서 매복과 게릴라 작전 등을 통해 일본군을 무찌르는 대승을 거두는데요. 이것이 바로 청산리 대첩입니다. 이러한 청산리 대첩은 우리의 독립전쟁 역사상 가장 빛나는 승리였지만 이에 그야말로 빡친 일본은 독립군의 근거지를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수천 명의 민간인 동포를 학살하고 가옥을 불태우는 등 간도 지역을 무참하게 짓밟는데요. 이를 간도참변이라고 합니다. 이에 독립군들은 일본군들을 피해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하는데요. 러시아군이 독립군을 무장해제하는 과정에서 많은 독립군들이 희생되는 자유시 참변이 일어납니다. 이후 다시 만주로 돌아온 독립군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3부를 만들어 조직을 정비하는데요. 이러한 3부는 군사조직과 행정제도를 갖춘 일종의 정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활동을 이어가는 독립군이 눈엣 가시였던 일본 입장에서는 독립군을 소탕하기 위해 중국과 미스야 협정을 맺는데요. 미스야 협정은 만주의 독립군을 잡아오면 포상금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미스야 협정으로 만주의 독립군은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데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 3부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결국 3부는 남만주의 국민부와 북만주의 혁신의회로 재편됐는데요. 이후 우리 독립군들의 활동은 또 어떤 식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이 1930년대 이후부터 광복까지는 정말 우리 민족에게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요. 과연 일제는 어떤 식으로 우리를 괴롭혔고 그에 대한 우리의 저항은 또 어떤 모습으로 전개됐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1930년대 이후 완전 전쟁 미치광이가 되는데요. 이는 1929년 전 세계적으로 찾아온 경제 대공황이 원인이었습니다. 경제 대공황이란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인데요. 이것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이 선택한 방법은 다름 아닌 침략전쟁이었는데요. 1931년에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까지 그야말로 전쟁에 미쳐버린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조선으로부터 동원하기 위해 내선일체 사상을 내세우고 황국신민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내선일체란 내는 일본, 선은 조선으로 일본인과 조선인이 하나라는 뜻이며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고자 한 사상이었습니다. 또한 황국신민의 서사를 암송하도록 하는데요.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께 충의를 다합니다. 라는 내용을 한국 학생들에게 암송하도록 하고 궁성이 있는 곳을 향해 절하게 하는 궁성유배 역시 강요했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 신사를 세워 신사참배를 하게 했는데요. 신사란 일본의 민족신앙인 신도의 사당으로 이곳의 신은 대부분 천황의 조상들이었으며 심지어 천황 그 자체를 신격화해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거기에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모두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개명까지. 이러한 일제의 통치는 우리의 민족의식을 뿌리 뽑으려는 민족 말살통치였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제하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폐간하고 3차 교육령을 발표해 보통학교의 이름을 국민학교로 바꾸는데요. 이 국민학교의 플레임이 바로 황국신민학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1990년대까지 사용됐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또 일제는 1920년대 치안유지법으로 잡아들인 독립운동가들을 사상범으로 규정하고 형이 종료된 이후에도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란 이름으로 끊임없이 감시했습니다. 한편 이 시기 일제의 경제 수탈은 극에 달했는데요. 전쟁이 필요한 물자를 보급하고자 병참 기지화 정책을 실시한 일제는 군수공업 육성을 위해 중화학 공장을 세우고 철과 석탄 등 지하자원의 생산 또한 크게 늘렸습니다. 또 일본 방직업에 필요한 원료 생산을 목적으로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했는데요. 이는 남쪽은 면화를, 북쪽은 양사육을 강요한 정책을 말합니다. 거기에 일제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 한국의 인력과 물자를 무자비하게 수탈했는데요. 지원병, 징병, 학도지원병 등 다양한 명목을 붙여 강제로 한국의 청년들을 군대로 끌고 가 전쟁터로 내몰고 강제징용으로 한국인의 노동력을 수탈함은 물론 여성들 역시 근로정신대로 끌고 가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심지어 일제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 성노예로 무자비하게 유린했는데요. 이때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인권을 유린당한 한국의 여성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만행을 부정하고 공식 사과나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또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쌀과 녹그릇, 심지어 숟가락까지 뺏어갔던 암흑의 시기. 정말로 1930년대 이후의 일제강점기는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암흑의 시기에도 우리는 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국외의 저항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시기 국외의 독립운동은 크게 만주에서의 독립전쟁과 중국 관내에서의 무장투쟁,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만주 지역의 무장독립전쟁입니다. 일본군이 만주사변으로 만주 지역을 점령하자 중국 내에 반일 감정이 고조되며 이 시기부터는 한국과 중국이 연합해 한중연합작전으로 일본에 맞서는데요. 먼저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쌍성보 전투와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이 한국 독립군은 한국 독립당에서 만든 군대인데요. 한국 독립당은 북만주 지역의 혁신의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지난 시간에 독립군의 삼부 통합 노력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북만주에는 혁신의회가, 남만주에는 국민부가 세워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중 혁신의회가 한국 독립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만주의 국민부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이 국민부에서는 조선혁명당을 조직하는데요. 조선혁명당의 군대인 조선혁명군의 활약도 이어집니다. 이때 조선혁명군을 이끈 건 양세봉이었고요.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은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또 동북항일연군이란 조직도 있었는데요. 이 동북항일연군은 한국인과 중국인의 연합부대로 보천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만주 지역의 활동을 이어가던 독립군들은 일본군의 계속적인 탄압에 중국의 만리장성 이남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만리장성 이남을 통상 중국 관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 관내로 들어온 독립군들은 역시나 중일전쟁 이후 한중연합작전으로 일본에 맞서는데요. 특히 김원봉이 조직한 조선의용대는 중국 국민당과 연합해 활약한 단체입니다. 여러분, 이 조선의용대 중요합니다.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조선인 무장독립군으로 김원봉이 조직했습니다. 김원봉? 혹시 의열단의 그 김원봉? 네, 맞습니다. 왜 제가 지난 시간에 김원봉을 비롯한 일부 의열단원들이 황푸 군관학교에 들어가 군사훈련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후 김원봉은 독립운동 연합 세력으로 민족혁명당을 창당하고요. 이는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러한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군사조직이 바로 조선의용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조선의용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김원봉이 우한에서 만들었고요. 중국 관내 최초의 조선인 무장독립군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리고 이러한 조선의용대는 이후 두 세력으로 나뉘는데요. 그중 적극적인 항일투쟁을 위해 화북지역으로 이동하던 일부 조선의용대 세력이 호가장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난에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조선 독립동맹을 조직하는데요. 이 조선 독립동맹의 중심 인물은 김두봉입니다. 그리고 조선 독립동맹의 군사조직인 조선의용군을 창설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조선의용군은 중국 공산당과 연합해 일제에 맞서게 됩니다.
한편 조선의용대에 남아있던 김원봉을 비롯한 또 다른 세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군대인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오랜만에 등장했네요. 제가 왜 1910년대 강의에서 임시정부가 내부 분열로 진통을 겪다가 1931년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을 중심으로 활동을 재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의 주요 활동으로는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가 있는데요. 이봉창은 일본 국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투척하지만 아쉽게도 실패하고요. 윤봉길은 상하이를 점령한 일본이 홍커우 공원에서 개최한 전승기념식에 폭탄을 투척해 일본인 고관을 살상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러한 윤봉길의 의거를 보고 당시 중국의 지도자인 장제스는 4억 중국인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인 한 명이 해냈다고 격찬하고요. 이를 계기로 중국 국민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전폭적으로 후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윤봉길의 의거 이후 일제의 탄압과 감시가 심해져 더 이상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8년간의 긴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0년 충칭에 자리 잡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김구를 주석으로 한국 독립당을 결성하고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광복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 군사조직이었던 한국광복군은 창설 후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1941년엔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요. 다음 해인 1942년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원봉을 비롯한 일부 조선의용대 세력의 합류로 규모가 커지고 군사력도 강해집니다. 이후 한국광복군은 영국과 연합해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공동작전을 벌이고요. 미국의 전략정보국인 OSS와 연합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건국강령을 발표해 건국을 준비하는데요. 이때 임시정부가 내세운 건 바로 삼균주의였습니다. 삼균주의란 조소왕이 주장한 정치사상으로 정치와 경제, 교육의 균등을 이루자는 주의였으며 이러한 삼균주의를 기본으로 내세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목표로 토지개혁과 보통선거의 실시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제의 패망이 가까워오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에 다른 단체에서도 건국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단체에는 먼저 예난에 만들어진 김두봉의 조선독립동맹이 있고요. 이들 역시 보통선거를 통한 민주공화정의 수립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여운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선건국동맹 역시 민주공화정의 수립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세 독립운동단체가 내세운 건국강령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공화정이 중심인 민주주의 국가를 꿈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건국강령을 발표하고 점점 우리의 독립이 가까워오고 있음이 느껴지시죠? 이번 시간이 일제강점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일제강점기,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꿋꿋이 이어간 우리의 민족문화 수호운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분야인데요. 국어 분야에서의 활동은 1920년대에 만들어진 조선어 연구회로부터 출발합니다. 조선어 연구회는 한글 연구와 보급을 목적으로 조직된 학술단체인데요. 지금의 한글날인 각야나를 만들고 한글 잡지를 창간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활동하던 조선어 연구회는 1930년대 이후 조선어 학회로 이어지는데요. 이윤재, 최연배, 이극로 등이 주축이 된 조선어 학회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고 한글 보급을 위한 강습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이 시기 일제의 민족말살 통치에서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도하는데요. 일제가 이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겠죠. 사실 일제는 1938년 3차 교육령을 내려 한국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폐지했는데요. 한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수 없고 사용할 수 없었던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당연히 조선어학회의 우리말 큰사전 편찬은 탄압을 받게 됩니다. 이를 조선어학회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일제는 이윤재 등 조선어학회의 회원들을 잡아들여 모질게 고문하고요. 이때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한 이윤재는 결국 옥중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이러한 조선어학회 사건은 1942년에 일어났고요. 이는 1940년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일제의 민족운동 탄압 사건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제의 탄압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말 큰사전 편찬은 실패로 끝납니다. 한편 언론사에서는 민족주의 진영과 손잡고 문맹퇴치 운동을 전개하는데요.
제가 1920년대에 저항해서 조선일보가 중심이 된 문자보급 운동에 대해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러한 문맹퇴치 운동은 1930년대로 이어져 브나로드 운동으로 전개됩니다. 브나로드란 민중속으로란 뜻의 러시아어고요. 이러한 브나로드 운동을 주도한 신문은 동아일보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역사 분야의 민족문화 수호운동에 대해 살펴볼까요? 일제는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고 한국인에게 열등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1910년대부터 중추원에서 우리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하는데요. 192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조선사 편수회라는 단체를 조직해 식민사관을 만들어 우리 역사를 왜곡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식민사관에는 타율성론과 정체성론, 당파성론 등이 있는데요. 우리 역사가 외세의 간섭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타율성론이고요. 우리 역사는 의미 없는 왕조의 교체와 당파 싸움만 하는 정체된 역사였다는 주장이 정체성론과 당파성론입니다. 이러한 식민사관을 식민사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에 맞선 우리의 민족주의 사학, 중요합니다. 민족주의 사학에서는 우리 역사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강조하는데요. 신채호와 박은식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신채호와 박은식은 주로 1920년대에 활동한 민족주의 사학자들인데요. 먼저 신채호는 조선사 연구초와 조선 상고사 등을 편찬해 고조선과 고구려가 동아시아의 강국이었음을 강조하고 신라의 화랑도를 난가사상으로 평가해 자주적이고 독창적인 우리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또 박은식은 근대 이후 일제의 침략 과정을 서술한 한국의 아픈 역사, 한국 통사를 저술하고요. 독립운동의 과정을 서술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통해 민족의 혼인, 국혼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민족주의 사학의 계보를 정인보가 이어가는데요. 정인보는 1930년대 이후 활발하게 활동한 민족주의 사학자로 조선사 연구를 통해 한국의 어를 강조한 인물이고요. 안재홍과 함께 정약용의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는 등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1930년대에는 역사의 객관성을 강조한 실증주의 사학도 등장하는데요. 이병도와 손진태 등이 진단학회를 조직해 진단학보를 발간하는 등 활동을 이어갑니다. 이러한 진단학회는 일제가 1930년대에 만든 청구학회에 대항한 단체인데요. 사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역사의 객관성을 주장한 진단학회는 항일 민족단체라기보단 단순 학술연구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편 1930년대는 민족주의 사학뿐 아니라 사회경제사학 분야에서의 활동도 중요한데요. 이러한 사회경제사학의 대표적인 인물은 백남훈입니다. 백남훈은 유물사관을 내세우며 우리 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인 발전 법칙에 따라 고대와 중세를 거쳐 근대사회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식민사관에서의 정체성론에 강하게 반박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사학은 사실 사회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1920년대에 활동하던 사회주의 진영은 이처럼 1930년대에도 일제의 눈을 피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1930년대의 사회주의 운동 잠시만 살펴볼까요? 이 시기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지하조직인 혁명적 노동조합과 농민조합을 만들어 활동했는데요. 대표적인 노동운동으로는 강주룡의 을밀대 농성이 있습니다. 이 강주룡이란 인물은요, 평양의 을밀대 위에 올라가 노동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여성인데요. 가끔 문제에 등장하니까요, 잘 기억해두세요. 그럼 다음으로 일제강점기 활발한 민족운동을 전개했던 종교계의 활동에 대해 살펴볼까요? 종교계는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다양한 민족운동을 전개하는데요. 사실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만세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인은 거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중 당군 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종교는 국외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는데요. 왜 1910년대 북간도에 세워진 중광단, 기억나시죠? 이 중광단이 대종교의 후원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처럼 종교계에서의 독립운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어지는데요. 먼저 천주교와 개신교는 교육과 의료사업을 전개하고요. 특히 개신교는 일제의 신사참배 요구에 강하게 거부하여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도교에서는 1920년대 소년운동을 주도했는데요. 어린이라는 잡지를 발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 천도교가 원래 동학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임내천 사상을 내세웠던 동학은 일제강점기에도 이렇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천도교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방정환인데요. 어린이날을 만든 유명한 분이시죠? 방정환은 가혹한 현실 속 학대받던 어린이들의 인권을 주장한 인물로 어린이날도 어린이라는 용어도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또 불교계에서는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한용운이 활동했고요. 한국의 새로운 종교인 원불교 역시 저축운동을 벌이고 남녀평등을 강조하는 등 이 시기 활동했던 종교단체입니다. 다음으로는 문학과 예술 분야인데요. 일제강점기에도 우리 민족은 문학과 예술 활동을 통해 독립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먼저 문학 분야에서는 윤동주와 이육사, 시문 등 일제에 저항한 대표적인 저항문학가들이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시문의 그날이 오면, 이육사의 광야, 윤동주의 참회록 등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죠. 특히 이육사와 윤동주는 1930년대에 활발하게 활동한 저항 시인으로 여러 작품 활동을 하다 일제에 체포돼 광복을 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인물들인데요. 수감번호 264번을 필명으로 사용했던 이육사. 그의 시 광야를 잠시 감상해 볼까요?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어떠세요? 이육사의 간절한 독립의지가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렇게 간절하게 독립을 노래했던 저항 시인들에 반해 친일 시인도 있었는데요. 서정주와 노천명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특히 노천명은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라는 작품을 통해 내가 남하였으면 영광의 날 귀한 부르심을 받아 아시아의 운명을 걸고 전쟁에 나갈 것이라며 일제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고 한국 청년들의 적극적인 전쟁 참여를 유도하는 친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말 그야말로 대표적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1920년대의 영화 아리랑이 중요한데요. 아리랑은 나은규의 작품으로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애환을 표현한 영화였습니다. 이 시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눈물 짓게 했던 영화 아리랑.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은 일제강점기 일제에 맞선 우리의 민족문화 수호운동에 대해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로 길고 길었던 일제강점기가 끝났는데요. 식민지라는 통한의 시대, 그 시간을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독립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의 민족 문화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분들께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